응. 오빠 이거. 죽어서도 나라를 걱정한 미추왕 신라 3세기. 신라의 제13대 왕 미추왕은 김알지의 6대 후손이에요. 김알지는 원래 석탈의 태자였지만 파사왕에게 왕의 자리를 양보했지요. 그래서 석씨가 왕위를 잇다가 미추왕에 이르러 김씨가 처음으로 왕이 되었어요. 미추왕은 나라를 훌륭하게 잘 다스렸어요. 후손들은 홍륜사 동쪽에 능을 만들어 정성껏 모셨지요. 유례왕이 미추왕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어요. 그즈음 신라를 괴롭히는 작은 나라들이 있었어요. 그 중 하나인 이서국이 쳐들어왔어요. 신라국은 열심히 싸웠지만 힘이 부족했어요. 유례왕에게 좋지 못한 소식만 전해졌어요. 우리 군사들이 적에게 쫓기고 있다고 합니다. 이서국 군사들이 금성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금성, 신라의 서울인 경주를 가리키는 옛말. 신라는 점점 위험에 빠졌지만 뾰족한 대책이 없었어요. 유례왕은 눈앞이 캄캄했어요. 이를 어찌한단 말이냐. 아, 내가 부족한 탓이다. 마침내 적이 성문 앞까지 들이닥쳤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바로 그때였어요. 배야! 저 멀리서 한 무리의 군사가 빠른 속도로 달려옵니다. 이소국 군사들이냐? 아닙니다. 어느 나라 군사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군사들은 귀에 댄잎을 꽂고 있었어요. 그 군사들은 이서국 군사들과 싸우기 시작했어요. 날쌔고 용맹한 그 군사들 앞에 이서국 군사들은 맥없이 픽픽 쓰러져 갔지요. 폐하! 귀에 댄잎을 꽂은 군사들이 적들을 물리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군도 가서 돕도록 하라. 신라군은 용기를 얻어 금성 밖으로 내달렸어요. 바람소리를 가르며 적을 향해 돌진했지요. 기세등등하던 이서국 군대가 후퇴하기 시작했어요. 이서국 군대가 완전히 물러가자 댄잎을 꽂은 군사들도 순식간에 사라졌어요. 그때 한 군사가 소리쳤어요. 이곳을 좀 보십시오. 미추왕릉 앞입니다. 놀랍게도 미추왕릉 앞에 댄잎이 수북히 쌓여 있었죠. 유례왕은 비로소 모든 것을 깨달았어요. 죽어서도 나라를 걱정한 미추왕이 신라를 도와주었던 거예요. 이때부터 미추왕릉은 댄잎이 나타났다는 뜻에서 죽현릉이라고 불렸어요. 세월이 흘러 해공왕이 나라를 다스리던 시절이었어요. 김유신 장군의 무덤에서 갑자기 거센 회오리 바람이 일더니 그 속에서 김유신 장군이 나타났어요. 살아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늠름한 모습이었지요. 갑옷을 입고 무기를 든 40명의 군사도 나타났어요. 너희들을 깨운 까닭이 있다. 자, 나와 함께 미추왕을 만나러 가자. 김유신 장군과 군사들은 죽현릉에 도착해서 연기처럼 스르르 능 안으로 들어갔지요. 어서 오시오, 김유신 장군. 미추왕이 반갑게 맞이했어요. 하지만 김유신 장군은 화가 잔뜩 나 있었죠. 제가 가만히 누워 있을 수가 없어서 찾아왔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오? 미추왕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어서 이야기를 해보시오. 저는 신라의 신하로서 한평생 나라를 위해 살았습니다. 죽어서도 나라를 지키려고 애쓰고 있지요. 미추왕은 흐뭇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런데 지난 경술련에 제 후손이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경술년 770년, 해공왕 6년. 김유신 장군은 부르르 떨면서 말을 이었어요. 나라에서 제 공로를 제대로 인정해주지 않아 생긴 일입니다. 이제 저는 멀리 떠나 편히 쉬려고 합니다. 왕께서 허락해 주시옵소서. 미추왕은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김유신 장군의 노여움을 풀지 못한다면 신라의 앞날이 걱정이었죠. 나와 장군이 나라를 지키지 않는다면 신라 백성들은 어찌하겠소. 미추왕이 거듭해서 달랬지만 김유신 장군은 뜻을 굽히지 않았어요. 섭섭한 것은 그만 잊고 나라를 계속 지켜주시오. 미추왕이 하도 간곡하게 부탁하자 김유신 장군은 마지못해 그냥 돌아갔지요. 김유신 장군의 혼령이 나타났다는 소문이 쫙 퍼졌어요. 소문은 마침내 해공왕의 귀에까지 들어갔어요. 해공왕은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나라의 운명이 걸린 문제였거든요. 그래, 장군께서는 어디로 가셨답니까? 다시 능으로 들어가셨답니다. 왕은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고민 끝에 믿을만한 신하인 김경신을 불렀어요. 그대는 지금 당장 김유신 장군의 능에 가서 사과하고 오시오. 정중히 사과하여야 할 것이오. 예, 알겠습니다. 김경신은 즉시 김유신 장군의 능으로 달려갔어요. 정성껏 제사를 모시며 해공왕의 뜻을 간절히 전했지요. 해공왕은 여전히 마음이 불안했어요. 왕은 신하들과 의논을 거듭했어요. 김유신 장군께서 고구려의 평양을 친 후에 절을 세우셨습니다. 한 신하가 의견을 올렸어요. 그 절에 선물을 보내면 장군께서도 그 마음을 헤아려 줄 듯 싶습니다. 해공왕은 그럴듯하다고 생각했어요. 즉시 그 절에 많은 땅을 내렸어요. 김유신 장군을 위해 정성 들여 제사도 지냈어요. 신라 사람들은 미추왕 덕분에 김유신 장군의 노여움이 풀렸다고 생각했죠. 또 신라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미추왕이 나타나서 구해준다고 믿었어요. 미추왕께서는 돌아가셔도 나라만 생각하신다니까. 그들은 미추왕을 나라를 지키는 신으로 떠받들었어요. 또한 미추왕릉을 대묘라고 일컬으며 오름보다 먼저 제사를 지낸다고 합니다. 오름 5개의 능을 혁거세왕, 아령, 남해왕, 유리왕, 파사왕의 능으로 보기도 하며 혁거세왕이 5으로 나뉘었다고 하여 오릉이라고 보기도 함. 죽어서도 나라를 걱정한 미추왕과 주격군. 신라 제14대 임금인 유리왕 때 있었던 일입니다. 유래왕은 미추왕의 뒤를 이어 신라의 임금이 되었습니다. 이때 이서국의 군사들이 신라의 금성을 침략했습니다. 이서국은 작은 나라에 불과했지만 군사들이 용맹스러워 신라군이 쩔쩔맸습니다. 왕이 한숨만 내쉬고 있을 때 귀에 댄잎을 꽂은 군사들이 나타나 이서국 군사들을 단숨에 물리치고 사라졌습니다. 유래왕이 신하들에게 댄잎 군사들을 찾아보라고 했지만 그림자도 찾을 수 없었답니다. 다만 미추왕릉 앞에 댄잎이 수북히 쌓여 있었지요. 유래왕은 댄잎 군사를 미추왕이 보냈다고 여겨 미추왕릉을 죽현릉이라고 불렀답니다. 미추왕에 대한 이야기는 제36대 해공왕 때에도 전합니다. 어느 날 김유신 장군의 혼령이 한 무리의 군사를 이끌고 나타나 죽현릉 쪽으로 말을 달렸습니다. 곧 그 혼령은 미추왕의 무덤으로 들어가 자신의 후손이 아무 죄도 없이 죽었다며
이제 다시는 나라를 위하지 않겠다고 미추왕에게 대들었답니다. 미추왕이 김유신 장군의 훈령을 달래자 그 훈령은 회오리 바람을 일으키며 제 무덤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 소식을 들은 혜공왕은 김경신에게 김유신의 무덤에 가 사과하도록 하였습니다. 김경신은 한달음에 김유신 장군의 묘를 찾아 성대하게 제사를 올렸고, 혜공왕은 김유신 장군이 평양을 탈환하고 세운 취선사에 많은 땅을 내려 명복을 빌도록 하였답니다. 미추왕은 어떤 임금이었을까요? 신라 제13대 미추왕은 김알지의 후손으로 김씨 가운데 처음으로 신라 임금이 되었습니다. 미추왕이 신라를 다스리는 동안 백제 군사들이 여러 번 침입하였지만 그때마다 모두 물리쳤습니다. 또한 미추왕은 농업을 장려하고 나라 살림을 잘 돌보아 백성들이 크게 존경하였습니다. 특히 272년에는 농사에 해가 되는 일은 모두 없애라는 명령을 내려 백성들을 함부로 부역에 동원하지 못하게 하였답니다. 부역, 백성이 나라나 관청을 위해 공짜로 하는 일. 주겹꾼이 꽂았다는 대나무란 어떤 나무일까요? 대나무는 겨울에도 고든 모습으로 살아있는 식물로 지조와 절개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사철 푸르고 곱게 자라는 대나무를 군자에 비유하곤 합니다. 대나무는 속이 비어있지만 거센 바람이 불어도 잘 부러지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나쁜 일에 타협하지 않는 의리 있는 사람을 대쪽 같다고 표현한답니다. 옛날 사람들은 대나무가 탈 때 나는 큰 소리로 귀신을 쫓기도 하였습니다. 또 대나무는 보통 꽃을 피우지 않는데 한번 꽃을 피우고 나면 곧 죽습니다. 그러나 대나무가 언제 꽃을 피울지는 아무도 모른답니다. 조상신의 은덕, 죽은 사람과 그 후손. 제사를 지낼 때는 그 제사에 모시는 조상께 후손들의 복을 빌기도 합니다. 지금도 뜻밖의 잘된 일이 있으면 조상님 은덕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전통에서는 돌아가신 분을 조상신으로 편안하게 모시고 또 그 도움으로 현세의 어려운 일을 헤쳐나가기를 바라곤 합니다. 이 이야기에서는 미추왕과 김유신 장군이 조상신으로 등장합니다. 김유신 장군은 신라의 뛰어난 장수로 죽어서도 나라를 지키는 호국신으로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후세 사람들이 김유신 장군의 후손을 제대로 대접하지 못했지요. 그래서 김유신 장군이 더는 나라를 지키지 않겠다며 화를 냅니다. 이 문제를 잘 풀어준 조상신이 바로 미추왕이었습니다. 미추왕의 훈령은 나라가 어려움에 처하면 댄잎으로 군사를 만들어 도와줄 정도로 애국심이 대단했지요. 화가 난 김유신 장군의 훈령도 미추왕의 훈령에 설득해 비로소 화를 풀게 됩니다. 과거의 경험, 현재의 교훈. 혜공왕은 김유신의 후손들을 제대로 대접하지 못한 잘못을 반성한 뒤 적절한 대책을 세우고 김유신 장군의 혼백을 달랠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지켜준 미추왕의 은덕을 기렸습니다. 여기서 혜공왕의 반성은 나라를 위해 헌신한 인물과 나라를 걱정한 임금의 은혜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며 그 은혜에 보답하여 나라를 잘 지켜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지요. 과거 조상들은 현재보다 훨씬 어려운 여건 속에서 살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조상의 은덕을 잊고 방심한다면 발전은커녕 오히려 퇴보할 우려가 큽니다. 조상신을 믿든 믿지 않든 행복한 현재를 잊게 한 조상들의 은덕을 마음속에 항상 간직해야 할 것입니다. 지도와 함께하는 유적지 여행. 미추왕릉은 어떤 곳일까요? 미추왕릉은 경상북도 경주시 황남동 고분군에 있습니다.
미추왕릉은 원형 봉토분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크다고 알려졌습니다. 황남동 고분군을 더 둘러볼까요? 경상북도 경주시에 있는 황남동 고분군은 신라의 궁궐인 월성 옆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황남동 고분군에는 그 유명한 천마총과 황남대총도 있답니다. 천마총과 황남대총은 돌무지 덧널 무덤의 대표적인 무덤입니다. 이 일대를 공원으로 조성해 대능원이라고 부릅니다. 황남동 고분군에서 발견된 유물로는 금관, 귀걸이, 목걸이, 허리띠 장식, 팔찌, 반지 등이 있는데 신라 왕실의 장식 문화가 어땠는지 잘 알려줍니다. 197년 고구려 제10대 산상왕 왕위 오름. 234년 백제 제8대 고위왕 왕위 오름. 261년 신라 제13대 미추왕 왕위 오름. 284년 신라 제14대 유례왕 왕위 오름. 300년 고구려 제15대 미천왕 왕위 오름. 307년 신라 국호를 신라로 고침. 331년 고구려 제16대 고국원왕 왕위 오름. 소금장수에서 임금이 된 미천왕. 고구려 4세기. 고구려 제14대 봉상왕은 매우 의심이 많았어요. 삼촌 달가가 나라를 위해 공을 여러 번 세우자 백성들이 자기보다 달가를 더 따를까봐 목숨을 빼앗았어요. 동생 돌고도 의심해서 자꾸만 괴롭혔죠. 내 놈이 왕의 자리를 넘보고 있다던데 사실이렸다. 돌고는 분하고 억울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돌고의 아들 을불은 너무나 두려웠어요. 이러다간 나도 살아남지 못하겠구나. 을불은 몰래 궁궐을 빠져나왔어요. 을불은 음모의 집에서 머슴을 살았어요. 음모는 날마다 을불에게 소리쳤어요. 야 이놈아! 저 연못의 개구리가 울지 못하게 해라! 을불은 연못가에 앉아 밤을 꼬박 새우며 연못에 돌과 기와 조각을 던졌어요. 그러나 잠시 조용해졌다 싶으면 개구리는 또다시 시끄럽게 울어댔어요. 그러다 보니 밤에 잠을 못 자는 날이 많았어요. 나무를 해와라! 부서진 담장도 고쳐놓아라! 음모는 을불에게 잠시도 쉴 틈을 주지 않았어요. 휴, 궁궐을 떠나 사는 일이 이토록 모질고 힘들 줄이야. 을불은 지쳐서 한숨만 푹푹 나왔어요. 그래도 궁궐에 있다가 붙잡혀 죽는 것보단 낫지. 을불은 마음을 굳게 다잡았어요. 음모는 갈수록 을불을 괴롭히고 달달 볶았어요. 1년 만에 그 집을 나온 을불은 우연히 제모라는 동촌 사람을 만나게 되었지요. 제모는 을불에게 소금 장사를 같이 하자고 했어요. 여기저기 팔로 다니려면 다리야 아프겠지만 머슴살이보다는 마음이 훨씬 편해요. 을불은 그 말에 용기를 얻어 소금 장사를 시작했어요. 하루는 어느 노파의 집에 묵게 되었어요. 며칠 머무는 대신 소금을 주기로 했죠. 노파는 욕심이 아주 많았어요. 소금을 받아놓고 또 달라고 하는 바람에 을불은 어이가 없었죠. 을불은 다음날 노파의 집을 떠나기로 했어요. 그날 밤 을불이 깊이 잠들었을 때 노파는 소금 가마니 속에 자기 신발을 몰래 넣었어요. 그러고는 음흉한 미소를 지었어요. 다음날 을불은 노파의 집을 나섰어요. 이놈아, 개 섞어라. 도둑놈 잡아라.
노파가 뒤에서 악을 쓰며 쫓아왔어요. 이놈아, 훔쳐갈 게 없어서 불쌍한 노인의 신발을 훔쳐가느냐? 무슨 말이오? 신발을 훔쳐가다니. 어느새 주위에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이놈아, 소금 가마니를 열어보아라. 소금 가마니 속에서 신발 한 짝이 나왔어요. 노파는 울부를 관과로 끌고 갔어요. 이 못된 소금 장수가 내 신발을 훔쳐서 달아나려 했습니다. 벌을 내려주소서. 울불은 기가 막혀 어쩔 줄 몰랐어요. 관리가 노파에게 물었지요. 소금 장수가 훔쳤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느냐? 저 사람들이 소금 가마니 속에서 내 신발이 나오는 것을 보았으니 물어보시오. 노파는 뒤따라온 사람들을 가리키며 기세등등했어요. 사람들은 분명히 보았다고 했죠. 을불은 꼼짝없이 도둑놈이 되고 말았어요. 저는 절대로 신발을 훔치지 않았습니다. 을불은 억울해서 펄펄 뛰었죠. 그럼 신발이 왜 가마니 속에 들어가 있느냐? 그건 저도 모르겠사옵니다. 관리는 을불이 거짓말을 한다면서 볼기를 때렸어요. 게다가 남은 소금은 신발값으로 노파에게 몽땅 빼앗겼죠. 을불은 빈털터리가 되어 겨우 풀려났어요. 한편 나날이 방탕해지는 봉상황 때문에 백성들은 사는 게 말이 아니었어요. 여기저기서 임금을 원망하는 소리가 높아갔지요. 이대로 가다가는 나라가 위태로워지겠구나. 국상 창조리는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었어요. 창조리는 은밀히 믿을만한 조불과 소울을 불렀어요. 온 나라를 샅샅이 뒤져서라도 임금의 후손인 을부를 모셔오게. 조불과 소우는 곧바로 길을 떠났어요. 조불과 소우는 방방곡곡을 찾아 헤맸어요. 그러던 어느 날 비류강 기슭에 있는 을부를 보았어요. 혹시 임금님의 후손인 을불이 아니십니까? 을불은 자신을 죽이러 온 줄 알고 시치미를 떼었어요. 지금 나라가 큰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국상과 신하들이 뜻을 모아 왕을 새로 모시기로 했습니다. 두 사람이 간곡하게 말하자 을불은 정체를 밝혔어요. 저희와 함께 어서 가십시오. 을불은 사람들 눈을 피해 궁궐 근처에 다다랐어요. 창조리가 찾아와 반갑게 맞았어요. 오, 그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뵙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나도 얼마나 기쁜지 모른다오. 을불은 창조리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어요. 반가운 소식이 올 때까지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창조리는 을불이 머물 곳을 마련해 주었어요. 봉상왕은 끊임없이 백성들을 닥달했어요. 새 궁궐을 지을 것이다. 사내들은 모두 끌어내라. 하지만 한창 일해야 하는 농사철이었어요. 폐하, 농사를 짓지 못하면 백성들이 굶어 죽습니다. 봉상왕은 창조리의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요. 어느 날 창조리가 신하들에게 말했어요. 백성들의 고통을 더는 보고 있을 수 없소. 새 임금을 세우려는 내 뜻에 찬성하는 사람은 뒤를 따르시오. 창조리가 쓰고 있던 모자에 갈대잎을 꽂자 너도 나도 앞다투어 갈대잎을 꽂았지요. 오늘부터 우리는 새 임금을 섬길 것이오. 봉상왕은 별실에 가두도록 하시오. 창조리의 말에 다들 환호성을 질렀어요. 나라를 잘못 다스린 봉상왕은 쫓겨났습니다. 우리의 임금이 되어 주십시오. 신하들은 을부를 찾아와 다같이 절을 올렸어요.
머슴살이를 거쳐 소금 장사를 하던 을불은 마침내 고구려의 임금이 되었어요. 바로 제15대 미천왕이랍니다. 소금 장수에서 임금이 된 미천왕. 미천왕. 고구려 제15대 임금 미천왕의 아들은 이름은 을불입니다. 삼국사기에 따르면 을불의 아버지 돌고와 봉상왕은 모두 서천왕의 아들입니다. 서천왕에 이어 고구려 왕이 된 봉상왕은 삼촌 안국군과 동생 돌고의 목숨을 빼앗았습니다. 그러자 을불은 자신도 해를 입을까봐 두려워 도망친 뒤 머슴살이를 하였습니다. 고생스러운 머슴살이를 하던 을불은 얼마 지나지 않아 어느 노파의 집에 머물며 소금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자기 집에서 묵는 대가로 소금을 터무니없이 내놓으라는 노파의 요구를 거절하자 끝내는 도둑으로 몰려 소금도 빼앗기고 볼기까지 맞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한편 고구려 국상 창조리는 못된 봉상왕을 쫓아내려고 조불과 소우에게 을불을 찾아오라고 명하였습니다. 마침내 조불과 소우는 을불을 찾아 국상 창조리가 봉상왕을 쫓아내고 을불을 왕으로 모시고자 한다는 뜻을 전달하였습니다. 을불은 조불과 소우를 의심했지만 곧 그들의 진심을 알고 궁궐로 돌아왔습니다. 창조리는 을불을 숨긴 뒤 때를 기다렸습니다. 이윽고 창조리는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과 함께 봉상왕을 폐위시킨 뒤 을불을 고구려의 왕으로 받들었습니다. 소금장수 출신인 미천왕의 업적은 무엇일까요? 미천왕은 영토 확장에 힘을 쏟았습니다. 그는 한사군 세력의 하나인 현도군을 공격하고 낙랑군과 대방군을 정벌하였습니다. 그 당시 중국에서는 5호 16국이 자주 전쟁을 벌였는데 그 가운데 선비족은 고구려 땅을 덤보는 매우 위협적인 존재였습니다. 이에 미천왕은 선비족을 견제하려고 후조와 외교를 펼쳤답니다. 소금의 역사. 소금은 사람이 생명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식품이기 때문에 옛날에는 소금이 매우 귀한 대접을 받았답니다. 과거 우리나라에서는 해안가에 사는 사람들이 바닷물을 이용해 소금을 얻고 내륙에 사는 사람들은 그 소금을 사서 썼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실제로 삼국지 위지 동의전의 기록에 따르면 고구려 사람들은 해안 지방에서 소금을 운반해 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소금은 고려 시대의 나라의 재정 확보에도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나라에서 소금 생산을 직접 관리하였으며 귀족들과 사찰에서는 염전을 꾸려서 이익을 보기도 하였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전국적으로 바닷가에 염전을 만들어서 소금을 생산했습니다. 한사군은 언제 사라졌을까요? 한나라는 기원전 108년에 고조선을 멸망시키고 낙랑, 진번, 임둔, 현도를 설치했는데 이것이 한사군입니다. 한반도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던 한사군은 고구려가 건국되고 한나라의 영향력이 줄어들면서 점차 토착민이 한사군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중국이 5호 16국 시대가 되면서 미천왕이 낙랑군 등을 정벌하여 결국 한사군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낙랑군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낙랑군은 한사군이 설치된 이후 400년 이상이나 중국의 문화와 경제, 정치 등을 한반도에 확산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러한 낙랑군은 현재 평안남도와 황해도 일대였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평안남도에는 낙랑군 시대의 것으로 보이는 유적지가 남아 있습니다. 대방군은 원래 어디에 있었을까요? 대방군은 진번군이 폐지된 뒤 낙랑군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가 나중에 새로 설치된 곳입니다. 대방군은 황해도와 경기도 일부분을 아우르는 지역으로 짐작되는데 한나라가 멸망한 뒤 중국 서진의 영향력 아래에 있기도 했지만 뒷날 고구려에 정벌되었습니다.
고난의 연속과 단련. 이 이야기의 주인공인 을불은 왕이 되기 전에 극심한 고난을 겪습니다. 을불은 아무런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의심 많은 삼촌 봉상왕 때문에 언제 죽을지 모르는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목숨을 건지려고 궁궐을 뛰쳐나온 뒤에는 더욱 혹독한 시련과 맞닥뜨렸습니다. 머슴살이를 할 때에는 주인이 잠을 못 자게 하고 쉴 틈을 주지 않았지요. 더 견딜 수 없어 도망쳐 나와 소금 장수를 할 때에는 욕심쟁이 할머니를 만나 누명을 쓰고 장사 미천을 빼앗긴 데다 매까지 맞았습니다. 을불은 자신이 겪은 고난을 통해서 세상이 얼마나 어지러운지 몸소 깨닫게 됩니다. 이런 고통을 견딘 을불은 충분히 단련되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강한 힘을 가진 인물이 됩니다. 바로 그때 을불의 존재가 다시 빛을 내게 됩니다. 고난을 이긴 을불은 기회를 얻게 되고 봉상왕에 이어 왕의 자리에 오르지요. 결국 을불이 겪은 그 못된 세상이 을불에게 힘과 기회를 주어 다시 왕실로 불러들인 셈입니다. 지도와 함께하는 유적지 여행. 압록강은 어디일까요? 압록강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강으로 우리나라와 중국의 국경을 이루면서 황해로 흘러드는 강입니다. 백두산 장군봉 남서계곡에서 시작된 물줄기가 여러 강줄기와 합해져서 평안북도를 거쳐 황해도로 흘러갑니다. 신당서에 따르면 물의 빛깔이 오리 머리색과 같다고 해서 압록강이라고 했답니다. 압록강 하류에서는 벼가, 상류로 갈수록 옥수수, 기장, 콩, 보리 등이 잘 자란다고 합니다. 압록강은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을불이 압록강까지 배를 타고 와서 소금을 얻었다는 기록에서 알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도로보다는 주로 수로를 통해 무역을 했답니다. 지금도 압록강은 중국과의 교류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한편 압록강 유역은 고구려 역사의 중심지로 각저총, 무용총 등의 고구려 유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194년 진대법 실시. 300년 고구려 제15대 미천왕 왕위 오름. 302년 고구려 현도 공격. 313년 고구려 낙랑 점령. 372년 고구려 불교 받아들임. 384년 백제 불교 받아들임. 414년 고구려 광개토 대왕릉비 세움. 421년 고구려 평양으로 도읍 옮김.